12월 1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법률방송에선 이른바 서바이벌 게임으로 불리는 에어소프트건 경기와 관련한 비현실적인 탄속 규제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현행 0.2줄 이하 탄속으로는 서바이벌 게임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게 동호인들의 하소연입니다. 실제 세계 각국 관련 법규와 비교해 봤을 때도 우리나라의 에어소프트건 탄속 규제는 지나치게 비합리적이어서 현실성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헌법 소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왕성민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에어소프트건 경기 동호인들의 한결같은 호소는 현행 0.2줄 이하 탄속으로는 서바이벌 게임 자체가 불가능하니 탄속 규제를 현실적으로 풀어달라는 겁니다. 서바이벌 게임이 무슨 범죄도 아니고 게임 좀 하기 위해 탄속을 상향 조정했다. 총포법 위반 범법자로 전락할 수 있는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해달라는 하소연입니다. 저희 에어소프트건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언제 단속할지 모른다 이런 좀 공포에 있기 때문에 일단 레저 스포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에어소프트건이 총포법에 의해 규제를 받기 때문에 당장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바이벌 시설 안전 부분은 우리가 이제 다룰 수는 있는데 에어소프트건 관련해서는 어쨌든 총포법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서요. 결국은 총포법 개정으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 지난 2014년 서바이벌 게임 동호인 11명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 서바이벌 게임을 하기 위해 에어소프트건 탄속을 올렸다가 총포법 위반으로 단속을 당하자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낸 겁니다. 해당 총포법 조항을 사유로 한 단속은 헌법상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에 대한 침해라는 것이 헌법소원 취지입니다. 헌재는 하지만 해당 헌법소원에 대해 법령 적용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어소프트건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 다툴 때 그 기본권 자체를 행복추구권이랑 그다음에 평등권을 잡았는데요. 그 두 개의 권리 자체가 굉장히 일반적이고 그러니까 거의 모든 기본권의 기본이기 때문에 사실 에어소프트건 규제 같은 경우는 약간 방법의 규제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승산이 없지 않았나. 이보다 앞선 2009년에는 총포법 시행령에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라는 문구가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 법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이 역시 기각된 바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그 죄형 법정주의를 만족하고 있는지를 다툰 것입니다. 다만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것 자체를 규정할 수 있는 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명확하게 되었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두 차례 헌법소원에서 모두 기각 결정을 받긴 했지만 헌법과 행정소송 전문가들은 아직 헌법소원 청구 인용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관련해서 헌법 전문 변호사인 김의택 변호사는 지난 2009년과 2015년의 심판 청구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기본권을 제한받는다고 주장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합니다. 지난 2014년 에어소프트건 헌법소원 판결문을 보면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어떤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가지고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투었는데요. 이런 일반적인 모든 기본권에서 다시 기본이 되는 권리는 본질적 부분이 침해되지 않는 한은 사실 위헌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의택 변호사는 그렇기 때문에 헌법소원 청구의 자기 관련성, 즉 청구인 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제조업자, 사업자, 소비자로 특정하고 권리 침해를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좀 더 기본권을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가 다른 여타의 개별적 권리로 특정하고 내용을 했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에어소프트건을 만드는 총포를 생산하는 분,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그 서바이벌 게임장을 운영하시는 그 게임 운영하는 사업자분들, 마지막은 이제 그걸 이용하는 소비자, 이렇게 세 종류가 가능하겠죠. 이 세 분들 전부 다 헌법소원의 기본적인 자기 관련성 갖고 있는데요. 다만 생산업자 같은 경우는 직업 선택의 자유 중에 그 직업 수행 방법의 제한이 과잉한지 여부를 따져야 될 것이고 서바이벌 게임장 업주들 역시 마찬가지.
또 실탄 사격처럼 위험한 스포츠도 높은 수준의 규제를 받는 조건으로 허용하는데 에어소프트건만 일방적으로 경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규제를 받는 건 위헌 소지가 높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 공기총이라든가 실탄 사격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원하는 장소에, 그러니까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능하다면 굳이 그보다 훨씬 위험성이 떨어지는 에어소프트 건 자체에 예를 들어 장소적 제한을 건다거나 혹은 취급에 대한 요건을 까다롭게 한다거나 혹은 이것이 악용되었을 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거나 하는. 이와 관련 에어소프트건 관련 단체들은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헌법 소원을 다시 준비 중이라고 법률방송에 밝혀왔습니다. 이들 단체가 헌법 소원을 제기할 경우 2차례 기각 결정을 내렸던 헌재가 이번에는 전향적인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왕선민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징계위가 오늘 열렸습니다. 길가에 있는 쓴 자두 열매, 오늘 뉴스 사자성어는 도방고리 얘기해 보겠습니다. 길도, 곁방, 쓸고, 오얏리. 직역하면 길가의 쓴 자두 열매라는 뜻입니다. 남에게 버림받음을 비유해 이르는 말입니다. 중국 당나라 태종 때 명재상 방현영이 쓴 진서, 왕융전 등에 실려 있습니다. 수제도변 이다자, 차필고리. 길가에 있는 나무에 자두가 저렇게 많은 것은 틀림없이 자두가 쓰기 때문입니다. 오얏을 따서 먹어보니 과연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썼습니다. 여기에서 유래한 사자성어 도방고리, 길가에 쓴 자두 열매는 쓸데가 없어 남에게 버림받음을 비유하는 말로 쓰이게 됐습니다. 나아가 모두가 버리는 데는 반드시 그럴 만한 까닭이 있다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징계위가 오늘 오전 열렸습니다. 법조계에선 중직이나 면직, 해임 등 윤 총장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징계가 내려질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관련해서 검찰총장으로 어쩌면 마지막 출근길이 될지 모를 오늘 오전 대검 출근길에 윤 총장은 차에서 내려 자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차에서 내려 대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다가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신 것 아주 감사한데 오늘부터 강추위가 시작되니까 이제 나오지 마시라. 너무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그만하셔도 내가 마음으로 감사히 받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대검 앞에는 어제부터 예의 그 윤석열 총장 응원 화환들이 다시 등장했고 윤 총장이 감사의 뜻을 전하자 지지자들은 힘내세요라며 우리가 윤석열이다를 외치며 지지를 표했다고 합니다. 비슷한 시각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을 공표하며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2차 징계위가 열리는 시각을 즈음한 시간에 검찰 관련한 일종의 작심 발언을 쏟아낸 건데 메시지 내용이 강렬합니다. 여러 말이 있는데 앞권은 이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더욱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는 발언입니다. 발언을 뒤집어 보면 검찰은 국민 위에 존재하는 권력기관이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 기관이다. 무소불위 권력이다. 거듭나야 한다. 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되었다는 것이 작금의 검찰에 대한 문 대통령의 평가이자 인식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에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 같은 조직이 아니다며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람하지 않는다고 검찰을 향해 받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선택적 정의, 구현에 매진한 자업자득인지, 윤석열이라는 원칙주의자에 대한 정권의 복수국 인지에 대한 판단은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도방고리, 문 대통령 발언이나 여러 전개되는 모양새를 보면 윤석열 총장뿐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가 현 정권이나 정권 지지자들에게 버림받은 건 분명해 보입니다.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국민들의 희망을 받았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똑같이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기 바란다. 2019년 7월 25일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검찰총장 임명장을 주며 한 말인데 그 사이 벌어진 일들을 생각하면 여러모로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사상 초유 징계위 징계를 받고 총장직에서 쫓겨나는 검찰총장이라는 불명예를 쓰고 주저앉을지, 새옹지마가 되어서 권토중래해서 돌아올지 아직 다 끝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뉴스 사자성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파전으로 전개되고 있는 제51대 대한변협협회장 선거 공약 점검 보도, 오늘은 마지막 5번째로 황용환 변호사의 공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황용환 변호사는 5명의 후보 가운데 좀 특이하게 전업협회장을 강조했습니다. 변협회장은 지금도 전업인데 전업협회장을 강조한 건 임기 동안 오로지 변협 회무에만 전념해 회원들의 잃어버린 긍지와 추락한 위상을 되찾아오겠다는 각오와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이 황용환 변호사의 출마의 변입니다. 저는 전업협회장이 되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갖다가 올인해서 우리 변호사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협회장이 되겠습니다. 정치나 관계나 그쪽에 자민우고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위한 변호사회를 기필코 이루겠습니다. 이를 위해 황용환 변호사가 무엇보다 강조하는 것은 변협 개혁입니다. 변협회장은 봉사하는 자리이지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거나 정계 진출을 발판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 황용환 변호사의 소신입니다. 이 소신을 제도화하기 위해 황용환 변호사는 변협회장 퇴임 후 정계 진출 금지를 회칙에 명문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더불어 당선되면 공약 실천 로드맵 및 공약 수행 진행도를 주기적으로 3만여 모든 회원들에게 공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말뿐인 선거 공약이 아니라 실천하는 선거 공약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직역수요 관련해 황용환 변호사는 유사직역의 끊임없는 침탈 시도에 대해 현재 변협의 대처가 너무나 안일하고 미온적이다라고 현 집행부를 성토했습니다. 이에 황용환 변호사는 직역수호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잃어버린 직역을 탈환해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를 위해 황용환 변호사는 직역 탈환을 위한 상시기구인 직역탈환 입법감시팀을 창설하고 협회장이 직접 직역탈환 입법감시팀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직역 침탈 시도에 대해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과 나아가 직역 탈환이라는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황용환 변호사의 구상입니다. 황용환 변호사는 직역 수호와 함께 변호사 권익 신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수임계약서 인지세 면세 추진, 실무 수습제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청년 변호사 인터넷 강의료 지원, 법률시장 축소하는 MOU 폐지 등이 황용환 변호사의 공약입니다. 청년 변호사 관련해선 청년 변호사 근로실태평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 고발, 우수사업장 별도 발표, 각 지방변의 차원의 직장 예비군 신설 등을 공약했습니다. 여성 변호사에 대해선 일과 양육 병행을 최우선 과제로 각 고법 단위로 6개의 어린이집을 설립할 것 등을 약속했습니다. 황용환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당시 서울변호사 교육문화관에 바름이 어린이집을 설립한 바 있습니다. 사내변호사 관련해선 사내변호사를 위한 분야별 전문 인증제도 신설, 사내변호사 전문성 제고 및 경력 지원, 사내변호사 특수성 고려한 제도 개발 등을 공약했습니다. 황용환 변호사는 나아가 변호사는 물론 법률 수요자인 국민의 권익 증진과 맞닿아 있는 여러 사법 시스템 개혁 공약들도 함께 내놨습니다. 상고심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각 지방법원의 하급심 판결문 열람 시스템 설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연장 등이 사법 시스템 개혁과 관련된 공약들입니다. 황용환 변호사는 특히 변호사 비밀유지권 제도화를 강조했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기본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통한 비밀유지권 침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 특히 변호사와 클라이언트의 비밀유지가 요 근래 신문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비밀유지권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입법 활동을 통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단지 국회만 방문하는 변협회장이 아니고 국회 수장들과 만나서 변호사 소개 및 상담 법률 플랫폼 관련해선 황용환 변호사는 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재 비변호사에 의한 플랫폼은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황용환 변호사는 플랫폼으로 가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 기회균 등과 저렴하면서도 효율적인 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변협이 연구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여 년의 회무 경험과 행정사법 저지 비대위원장 경력 등 실천력을 강조한 황용환 변호사는 변호사를 위한 대한변협을 만들어 변호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기필코 되찾아오겠다며 회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원이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 동안 저녁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외출 금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등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조두순에 대해 준수사항을 추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옛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중국 교포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DNA 감식 등을 통해 범행이 확인됐는데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인면 수심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성매매를 알선하다 걸리자 경찰 단속을 피해 무면허 운전으로 도주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20대는 성매매 알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고교 동창과 함께 살면서 온갖 집안일을 시키며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2월 1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